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벚꽃이 지던 날입니다. 시작하기 전 저희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84세 김경애는 늘 살던 동네에서 또 하나의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창밖으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바람이 불면 잎사귀들이 휘날렸다. 그 풍경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경애의 가슴 한편엔 오래전부터 쌓인 허전함이 맴돌았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찬장 위 먼지 한 톨까지 반짝이게 만드는 그 빗줄기를 바라보며 경애는 자신의 손등 위 얼룩덜룩한 노인성 반점들을 내려다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손으로 창틀을 붙잡았다. 바깥 세상은 생기 넘치는데 경애의 일상은 모래시계처럼 한 방울씩 무미건조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아침 아들 집에서 전화가 왔다. 소화기 너머 윤지의 목소리가 유난히 가벼웠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며 남편 형석이 벚꽃 구경을 제안했다는 소식이었다. 도시락까지 준비했다니 기대해보라는 말에 경애의 심장은 오랜만에 조금 더 빠르게 뛰었다. 경애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던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맑은 하늘이 창문 너머로 눈에 들어왔다. 목소리에 담긴 쓸쓸함을 감추지 못하며 경애는 중얼거렸다. 올해도 그냥 지나가려나 했다고. 봄마다 연락 없는 게 이젠 익숙해졌다고. 윤지는 그런 말은 하지 말라며 오늘은 어머니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형석도 오랜만에 드라이브 하자고 했다는 말에 경애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말에 경애는 천천히 스카프 서랍을 열었다. 한쪽 구석에 접혀있던 분홍 스카프가 손끝에 닿았다. 10여 년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간 큰딸이 사다 준 선물이었다. 이거 봄 되면 꼭 매요. 엄마. 그 말이 귓가에 맴돌자 경애는 망설이다가 스카프를 한번 두르고 풀었다 묶었다를 반복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주름이 많았지만 어쩐지 오늘은 조금 생기 있어 보였다. 눈가에 머금었던 생기가 다시 돌아온 듯했다. 그래, 84또 벚꽃은 볼 수 있지. 아직은 괜찮다. 경애는 작게 중얼이며 옷깃을 여몄다.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감싸 안았다. 그 공기에는 무언가 다른 향기가 섞여 있었다. 기대와 설렘, 그리고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소속감이었을까. 거실을 가로지르는 발걸음이 오랜만에 가벼웠다. 옷장에서 꺼낸 외투는 조금 먼지가 앉아 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외출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주름진 손으로 외투의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경애는 오랜만에 마음속 기대라는 씨앗이 움트는 것을 느꼈다. 차 안에서 윤지는 연신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요즘 SNS에서 핫한 장소라며 도시락 먹기 딱 좋고 벚꽃 터널도 엄청 예쁘다고 했다. 경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석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백미러로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서둘러 시선을 돌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점점 낯설어졌다. 아스팔트 도로가 점차 좁아지더니 이제는 작은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다. 윤지의 웃음이 어색하진 않았지만 어딘가 너무 짜여진 듯 들렸다. 그 웃음소리 뒤에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듯 경애의 직감이 바늘처럼 따끔거렸다. 형석이 문득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잠시 들를 데가 있다며 요양원 근처인데 거기 벚꽃이 정말 장관이라고 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에 경애의 심장이 한 박자 멈췄지만 겉으로는 담담함을 유지했다. 꽃은 어디에나 핀다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이 입술에서 떨어지는 순간 서늘한 예감이 심장 언저리에 스며들었다. 도로변 표지판들이 점점 더 익숙지 않은 글자들로 채워졌다. 실버타운, 요양센터, 노인복지. 이 단어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올수록 경애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 멈춘 곳, 도착한 곳 앞에 걸린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해오름 실버케어 요양센터. 경에는 순간 가방을 내려놓지 못했다. 심장이 조용히 뚝 하고 멈추는 느낌이었다. 시간이 얼어붙은 듯했다. 윤지가 먼저 문을 열었고 형석은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냈다. 경애의 캐리어였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벚꽃 구경은 없었다. 오늘은 어머니의 날도 아니었다. 오직 그녀를 내려놓기 위한 날이었다. 경애는 천천히 물었다. 왜 여기 들른 거냐고. 형석이 작게 말했다.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여기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 말에 벚꽃 보러 가자며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자 윤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냉담하게 웃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나이에 무슨 벚꽃이에요. 요즘 누가 그렇게 촌스럽게 다녀요. 경애는 눈을 크게 떴다. 윤지의 말이 계속됐다. 솔직히 어머니가 계시면 숨이 막힌다고. 집 분위기도 그렇고 설거지며 청소를 도와주긴 하지만 그게 지적받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했다. 경애는 말없이 도시락을 내려다 봤다. 봉투가 조용히 찢어졌고 간장이 손등을 타고 흘렀다. 그 뜨끈한 짠내가 어디선가 익숙했다. 그건 바로 지난 세월의 맛이었다. 희생과 인내로 채워진 그녀의 인생 전체의 맛이었다. 그럼 이 벚꽃 나들이는 그냥 핑계였던 거니? 윤지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라고, 그저 이제 자기네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다. 그 순간 요양원 안쪽에서 직원이 다가왔다. 김경애 어르신이 맞냐며 짐은 안내해 주겠다고 했다. 경애는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꽃이란 게 꼭 길가에만 피는 건 아니겠지. 담장 너머로라도 보일 테니까. 그 말과 함께 차 문이 텅 하고 닫혔다. 그 소리는 작지만 묵직하게 울렸다. 그녀의 가슴 어디 깊은 곳, 이젠 나도 그저 내려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알려주는 소리였다. 벚꽃잎이 한정 바람에 흩날려 경애의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을 느낄 마음의 여유조차 사라진 뒤였다. 84세 김경애는 24세 남편을 잃었다. 남편은 야간 택시를 몰다 신호 위반 차량에 부딪혔다. 그날 새벽 병원 응급실 바닥에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무릎 꿇고 앉아 있던 경애는 그저 입술만 덜덜 떨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직 새벽의 어둠이 거치지 않은 하늘 아래 경애의 세상도 무너져 내렸다. 의사가 유감이라는 말과 함께 고개를 떨구었을 때 경애는 소리도 내지 못했다. 단 한 번의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흐느끼며 남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있었다. 고작 20대 초반,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고 낯설던 나이에 그녀는 홀로 남겨졌다. 그리고 그때 경애의 손을 붙잡은 작은 손 하나. 아들이었다. 당시 6살이던 형석이 하나만 붙잡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경애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굶기지만 말자, 추위에 떨게 하지 말자. 그 다짐이 이후 김경애의 하루하루를 움직이게 했다. 가난과 외로움을 넘어서는 힘이 되었다.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오래된 새방의 보증금과 한 달간의 생활비가 전부였다. 그마저도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것이 거의 없었다. 바람이 불던 가을날, 경애는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했다. 동네 빵집이었다. 반죽 냄새로 하루를 시작했다. 새벽 4시 빵집에서 밀가루를 퍼올리고 정리하던 시간. 차가운 공기가 손끝을 얼어붙게 만들어도 형석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다. 두 번째 일터는 시장 청소였다. 오전 10시 빵집 일이 끝나면 곧장 시장으로 달려갔다. 쓰레기 봉투를 한 손에 들고 잔반을 걷어내며 중얼거렸다. 이게 뭐라고, 오늘도 살아낸다. 시장 바닥은 늘 미끄러웠다. 생선 비늘과 야채 찌꺼기, 과일즙이 뒤섞인 물웅덩이를 걸을 때마다 신발이 질퍽거렸다. 그 냄새는 몇 번을 씻어도 빠지지 않았다. 오후가 되면 반찬 가게로 옮겨졌다. 미역을 자르고 콩나물을 씻고
떡볶이 국물에 손을 대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을 찬물에 담그며 경애는 아픔보다 형석의 얼굴을 떠올렸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무엇을 먹일지 그 생각뿐이었다. 밤엔 고깃집에서 설거지를 했다. 기름에 젖은 앞치마는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았다. 손목이 아파 팔을 들 수 없어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겨울이면 손등에 갈라진 상처로 피가 맺혔고 여름이면 파스를 양쪽 허리에 2겹씩 붙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애는 종종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형석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기 직전에는 반드시 얼굴을 정리했다. 곱게 빗은 머리에 활짝 웃는 얼굴로 아들을 맞이했다. 김경애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형석이 들을까 봐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한 옷을 사지 않았다. 형석의 학교 원피스, 체육복, 교복, 신발, 그것들이 항상 우선이었다. 밥보다 먼저 아들 도시락을 챙겼고 한겨울엔 손발 얼어붙는 집에서도 연탄보다 형석 내복을 먼저 샀다. 엄마, 나 김밥 없어도 돼. 엄마가 운동회 와준 게 더 좋아. 초등학교 운동회 날 김경애가 눈물 삼키며 들었던 그 말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예쁜 도시락을 싸왔는데 경애는 시장 청소 일을 마치고 서둘러 달려와 빈손으로 나타났다. 도시락을 제대로 못 싸 간 게 한스러웠는데 형석은 그저 엄마 얼굴만 보고 웃었다. 그 미소 하나로 하루를 더 버텼다. 세월이 흘러 형석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경애는 드디어 한 가게에서 종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동네 슈퍼마켓 캐셔였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몸이 덜 힘들었다. 봄날 슈퍼 앞에 심어진 개나리를 바라보며 경애는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다. 형석은 공부를 잘했다. 중학교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경애는 모든 고통이 값어치가 있다고 느꼈다. 밤늦게 공부하는 아들 방에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면서 경애는 이런 소소한 행복에 만족했다. 그래서 대학 간다 했을 땐 기꺼이 보험을 깼고 마지막 적금 통장을 해지했다. 서울 소재 명문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경애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술 한 잔을 마셨다. 소주 한 병을 사서 한강변 벤치에 앉아 꿀꺽꿀꺽 들이켰다. 쓰디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함께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등록금 납부 뒤 남은 돈 3만 원. 그날 저녁은 물마른 밥에 무말랭이 하나였다. 하지만 김경애는 오히려 웃었다. 이렇게라도 공부시키니 난 잘 사는 거다. 행복은 때로 가장 소박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형석이 대학에 들어간 후 경애는 조금 더 쉬운 일을 찾았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다행히 동네 분식집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 학생들이 많이 찾는 그곳에서 경애는 자식 같은 아이들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건네며 소소한 보람을 느꼈다. 그 시절 김경애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엄마였고 기계였다. 울지도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견디며 오직 하나, 형석이만은 자기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다. 좋은 직장을 갖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어머니처럼 굽이굽이 험한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바람은 이루어졌다. 형석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금융회사에 취직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형석은 경애에게 작은 금반지를 선물했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 말에 경애는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드디어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했다. 김경애가 83 되던 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도봉산 자락에도 눈이 소복이 쌓였고 새벽마다 거실 창문이 하얗게 서리로 덮였다. 그녀는 혼자 사는 자취방의 냉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조금씩 자신이 늙었다는 걸 인정해갔다.
형석이 금융회사에 취직한 후에도 경애는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아침마다 무릎이 잘 구부러지지 않았고 부엌에 설 때면 허리 아래쪽에서 묵직한 통증이 일었다.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릴 때면 경애는 자신의 몸이 서서히 그녀를 배신하고 있음을 느꼈다. 바깥 공기는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창문을 열어 바깥 풍경을 바라보면 상가 지붕과 전봇대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그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경애에게는 외로움의 무게를 더해줄 뿐이었다. 전화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침묵하고 있었다. 형석은 바쁘다고 했다. 39의 형석은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욕실에서 발이 미끄러져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누운 채 경애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몸을 일으키려 할 때마다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다. 결국 이웃집 할머니가 우연히 들렀다가 그녀를 발견했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경애는 순간적으로 이제 혼자는 무리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의사는 노인성 골다공증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혼자 생활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병원 침대에 누운 채 경애는 자신의 인생이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깨달았다. 며칠을 고민하다 김경애는 아들 형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자신이 다쳤다는 소식과 함께 부탁을 전했다. 혼자 있으니 무섭다고 당분간 형석이네 집에서 지낼 수 있을지 물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형석은 어색한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게 해야지 윤지한테 말해보겠다고 했다. 이틀 후 형석이 직접 경애를 데리러 왔다. 오랜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이전에 없던 주름이 이마에 깊게 패여 있었다. 형석은 조용히 경애의 짐을 챙겨 차에 실었다. 오래된 가방 하나, 약봉지 몇 개, 손때 묻은 가족사진 한 장. 그게 경애의 전부였다. 그렇게 김경애는 며느리 윤지의 집, 아니 아들 집으로 들어갔다. 강남의 아파트는 경애가 살던 곳과는 전혀 달랐다. 깨끗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밝은 햇살, 모던한 가구들. 그 집은 분명 아들 명의로 된 전세였지만 경애는 집안 분위기 전체가 그의 것처럼 느껴졌다. 윤지의 취향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첫날은 환하게 웃던 윤지도 며칠 지나자 점점 표정이 말라갔다. 기분 좋게 맞이해 준 것은 손님을 대하는 예였을 뿐 그 환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경애는 그것을 서서히 깨달았다. 차 한 잔을 내려도 식사를 준비해도 모든 것이 경애에게는 낯설었다. 익숙하지 않은 주방 도구들, 처음 보는 조리기구들. 모든 것이 그녀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 경애에게 윤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경애는 그저 그래, 그럼 하고 물러섰지만 며칠 뒤부터는 윤지의 말투에서 배려가 아닌 차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미세한 톤의 변화였다. 약간 더 날카로워진 끝맺음, 조금 더 빨라진 대답. 경애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빨래를 개다 말고 경애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나 뭘 그렇게 거슬렸나, 그냥 도와주려 했던 건데. 손주가 울 때 안아주려 해도 윤지는 재빨리 안으며 말했다. 어머니, 얘는 제가 달래는 게 더 빨라요. 그 말에 김경애는 조용히 물러났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렸다. 자신의 손자를 안아볼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이 서글펐다. 오랜 세월 아이를 키워온 경험이 있는데도 그 경험은 이곳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보다 윤지의 방식이 우선이었다. 어느 날엔 반찬 하나라도 하겠다고 부엌에 들어섰다가 윤지에게 들켰다. 윤지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어머니, 부엌은 저만의 동선이 있어서요. 사실 어머니 오시고 나서 제가 불편하긴 했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말에 김경애는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누운 거실 소파 위에서 이불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몰래 울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 이 넓은 집에서 그녀에게 허락된 공간은 거실 한 구석 소파뿐이었다. 그마저도 아침이 되면 개켜서 정리해야 했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냥 더 조용히 살 걸 그랬나. 그녀는 스스로의 존재가 이 집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는 조각처럼 느껴졌다. 세련된 인테리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모던한 소파. 그 사이에서 김경애는 낡은 골동품처럼 어울리지 않았다. 윤지의 따가운 시선이 늘 그녀를 따라다녔다. 밤이면 형석의 발소리가 현관에서 들렸다. 자정을 넘겨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며 경애는 종종 깨어 있었다. 하지만 형석은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가끔 인사를 건네도 그저 피곤하다는 말과 함께 문을 닫았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다. 창밖으로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며 경애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임시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여행객처럼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할 곳. 하지만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이제는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혼자 살기에는 불안한 나이였다. 어느 날 아침, 윤지는 거실에서 커튼을 젖히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어때요? 몸은 좀 괜찮으시죠? 저랑 형석이랑 이야기 나눈 게 있는데요. 그 말에 경애는 얼어붙었다. 익숙한 서두였다. 늘 좋지 않은 말이 나올 때 윤지는 이런 식으로 운을 뗐다. 경애는 천천히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다. 윤지의 표정은 결연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을 전달하는 그런 표정이었다. 사실 어머니 혼자 지내시긴 좀 힘드시잖아요. 요즘 요양원도 시설 좋고 간호사분들도 상주하시고요. 그게 어머니께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고 말끝을 흐리는 윤지를 보며 김경애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이 언젠가 나올 것임을. 모든 징후가 이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가 이 집에서 얼마나 불편한지 그것은 공기처럼 집안 곳곳에 퍼져 있었다. 아들은 말이 없었다. 형석은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저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그 모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한마디, 단 한마디라도 자신을 위해 말해주길 바랐지만 형석의 침묵은 흐르는 시간만큼이나 길었다. 경애는 아무 말 없이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 이 집은 나한텐 임시 정류장이었구나. 내리란 신호가 온 거지. 그날 이후 경애는 다시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사실 풀지도 않았던 짐이었다. 보자기 하나, 손가방 하나, 그리고 큰딸이 남긴 분홍 스카프 하나. 그것이 그녀의 인생 전부였다. 두꺼운 앨범 속에 담긴 수많은 추억들도 여기서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창밖으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김경애의 마음속에는 겨울보다 더한 냉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에도. 김경애는 84세 봄을 맞았다. 요양원 방 창문 너머로 피어나는 벚꽃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분홍빛을 뿌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꽃잎들 아래 경애의 가슴 속엔 얼룩진 도시락 봉투의 짠내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다. 창가에 서서 경애는 멀리 보이는 벚꽃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해오름 실버케어 요양센터는 풍경만큼은 좋았다. 낮은 언덕 위의 자리에 주변 시야가 트여 있었다. 봄이면 벚꽃이 피고 여름이면 녹음이 우거졌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경애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그날 윤지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내뱉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나이에 무슨 벚꽃이에요. 어머니 냄새나요. 주방에 서 계시는 것만 봐도 제가 숨이 막혀요. 그 말은 가시처럼 남아 김경애의 가슴을 꾸역꾸역 찔렀다.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요양원 생활은 조용했다. 아침 7시 식사, 오전 산책, 정오 약 복용, 오후 TV 시청, 저녁 6시 소등.
모든 시간이 정해진 대로 흘러갔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처럼 모든 노인들의 일과는 동일했다. 개별성은 없었다. 그저 노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여 똑같은 하루를 반복했다. 하지만 경애는 익숙해지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마지막 가치, 마지막 결정권을 되찾은 것뿐이었다. 이젠 됐다. 이제야 봄이 진짜로 피는 것 같구나.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엔 존경과 슬픔, 그리고 어떤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다. 며칠 뒤 형석과 윤지는 등기 이전 거절 통보서를 받고 요양원에 다시 찾아왔다. 그들의 표정은 전과 완전히 달랐다. 윤지는 손톱 끝을 깨물며 안절부절했고 형석은 무겁게 가라앉은 얼굴로 어머니 앞에 섰다. 엄마, 이런 식으로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경애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원망이나 분노는 없었다. 그저 차분히 사실을 전하는 목소리였다. 형석아, 넌 내 전부였어. 그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 형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죄책감인지 상실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얼굴에 서렸다. 근데 그날 도시락 들고 차 타고 갔던 그날 너 내 손에서 도시락 봉투 찢어졌을 때 그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줄 수는 있었잖니. 그 말에 형석은 고개를 숙였고 윤지는 괜히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힘들었다고, 자기도 인생이 있고 형석도 스트레스 많았다고 했다. 경애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그런 그들을 이해한다고,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도 인생을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 말에 윤지는 입을 다물었고 민수가 뒤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는 법적 사항을 설명했다. 이미 유 원장은 공증 완료됐고 김경애 어르신의 모든 의사는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더 이상 재산 관련 접근은 금지된다고 했다. 형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윤지는 발걸음을 돌려 나가 버렸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말이었다. 형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 오지 않았다. 요양원의 봄은 점차 여름으로 변해갔다. 창밖의 벚꽃은 모두 지고 대신 짙은 녹음이 드리웠다. 경애의 일상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제 그 고요함 속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며칠 후 경애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별한 부탁이 있었다. 민수야, 그거 복지재단 기부되는 그 땅 말이다. 혹시 거기 벚꽃 심을 수 있겠니? 민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할머니가 보시던 그 벚꽃길 그대로 옮겨 심을게요. 경애는 수화기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그래야지 그 길 누군가 다시 걸을 수 있어야 하잖니. 그 말은 지나간 사랑에 대한 마지막 기도처럼 들렸다. 자신이 걸어왔던 험한 길에 이제는 꽃을 심겠다는 마음.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민수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 땅은 더 이상 소유의 대상이 아니었다. 나눔과 위로의 장소로 거듭날 것이었다. 김경애의 유언대로 그 땅은 희망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복지재단에 기부되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쉼터와 아이들의 놀이터가 세워질 예정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는 경애가 그토록 사랑했던 벚꽃 나무들이 줄지어 심어질 것이었다. 요양원에서의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경애는 이제 과거에 대한 원망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가 남긴 작은 씨앗이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 누군가에게 그늘을 드리울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경애에게 위안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새벽, 김경애는 더는 눈을 뜨지 않았다. 창가로는 바람이 스며들었고 베개 옆에는 접어둔 분홍 스카프가 고요히 놓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편안했고 입술 끝에는 작게 웃음이 맺혀 있었다.
햇살이 요양원방 안으로 스며드는 그 순간 간호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 벚꽃 피겠네요. 비록 경애는 그 꽃을 보지 못했지만 어쩌면 그녀의 영혼은 이미 그 꽃길 위를 걷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고단했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마침내 자유롭게. 며칠 뒤 장례식장 한쪽 조용한 낭독회가 열렸다. 민수가 검은 정장을 입고 작은 유언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 안엔 김경애라는 이름이 담담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나는 김경애, 84세 봄에 이 세상을 떠나며 내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의 꽃길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은 오래 참고 끝내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임을 이 봄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남긴다. 민수는 유언장을 조용히 접었다. 그리고 마당에 핀 벚꽃을 바라보았다. 꽃이 한 장이 바람 타고 책상 위로 내려왔다. 그것은 마치 김경애라는 이름이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남긴 숨결 같았다. 장례식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많았다. 빵집 사장님, 시장 상인들, 반찬 가게 할머니, 옆 동네 독거노인들. 경애가 살아온 흔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경애를 기억했다. 항상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 누군가 어려우면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하게 삶을 살아낸 그 모습. 형석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윤지는 오지 않았다. 그는 온종일 말없이 앉아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조문객이 떠난 후 그는 민수에게 다가갔다. 그 땅에 심는 벚꽃 제가 돕고 싶어요. 그 말에 민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이것이 형석이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을 것이다. 늦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 다음 해 봄, 희망의 정원에 첫 벚꽃이 피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정원 곳곳에 쌓였다. 아이들은 그 꽃잎 위를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따스한 봄볕을 즐겼다. 정원 한쪽에는 작은 돌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김경애의 기억의 정원 모든 이의 봄을 위하여. 그리고 그 옆에는 형석이 직접 심은 벚꽃나무가 서 있었다. 아직은 작았지만 언젠가 크게 자라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드리울 것이었다. 그 나무 아래 형석은 종종 앉아 어머니를 생각했다. 고된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가치를 지켰던 여인. 형석이 진정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던 그 사랑. 민수는 정원을 방문할 때마다 경애 할머니가 남긴 말을 떠올렸다. 꽃이란 게 꼭 길가에만 피는 건 아니겠지. 담장 너머로라도 보일 테니까. 그렇게 김경애의 이야기는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벚꽃이 지는 계절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했다. 84세 마지막 봄에 내린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남긴 아름다운 흔적을. 그리고 이듬해 봄, 희망의 정원에는 더 많은 꽃들이 피어났다. 벚꽃뿐만 아니라 진달래, 개나리, 목련까지 다양한 색의 꽃들이 정원을 채웠다. 마치 김경애의 삶이 그러했듯 단 하나의 색이 아닌 다양한 빛깔로 세상을 채워나가는 듯했다. 어느 봄날 정원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지나가는 아이에게 말했다. 저 벚꽃 나무 알아? 그건 사랑으로 심어진 나무란다. 오래 참고 끝내는 스스로를 지켰던 한 여인의 사랑으로.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벚꽃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다. 그 모습을 보며 노인은 미소 지었다. 김경애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될 것이다. 봄이 오고 꽃이 피고 그 꽃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벚꽃이 지는 계절,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쓸쓸한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했지만 끝내 자신의 가치를 지켰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84세 봄날 김경애가 남긴 마지막 숨결은 이제 벚꽃이 피되어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김경애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봄날 벚꽃 아래를 걸을 때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오랜 기다림과 희생으로 피어난 꽃일지도 모르니까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일상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